안녕하세요. 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하는 물병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선우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잘못 알려진 의학 상식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예. 네, 벌써 교수님과 함께하는 물병 이야기 10번째 시간인데요. 어느새 그렇게 됐네요. 네. 한 3년, 3, 4년 사이에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쌓아오다 보니까 그동안 잘못 알려져 있던 의학 상식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는 기회들을 저희가 10번 정도 쌓아온 것 같은데요.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또 중요한 이야기들 나눠보고요. 궁금하신 점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중간중간 받으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복습 먼저 해봐야겠죠, 교수님. 그렇죠. 가정의학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가장 1차 진료를 하는 과라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흔히 앓고 있는 질환, 그걸 이제 계속 봐야 되니까 그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질환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다음에 골다공증, 비만 이런 것들인데, 이제 모든 걸 다 복습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 몇 가지만 이제 매번 찍어서 좀 하고 있죠. 중요한 그래서 것들을. 예. 네. 일단은 아직도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약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특히 그래서 혈압약을 자꾸 뒤로 늦추시는 분도 있고, 고지혈증약, 콜레스테롤약, 스타틴 이거는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했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또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 얘기지만, 이론적으로는 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한 거는 이제 그 어려운 순서, 끊기 어려운 순서를 표시한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끊을 수가 있는데, 이제 고지혈증 하면 두 가지라 그랬죠. 중성지방이 높은 거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쁜 게 이제 LDL이라고, 나쁜 콜레스테롤. 그게 높은 거가 더 나쁜 건데, 이제 그거가 체질적인 게 조금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완경 후에 조금 올라가시는 분들이 좀 있고 이래가지고, 요게 이제 그 세월을 거슬러서 더 좋아져가지고 약 끊기가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도 끊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혈압도 마찬가지로 나이 들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동맥 경화가 조금씩 나이 때문에도 오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나이에 역행해서 끊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끊는 분들이 있고, 당뇨병은 사실 특히 요즘에는 특히 끊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어요. 왜냐하면은 요 밑에랑도 관계 있는데, 요즘 그 체중을 줄이는 그 주사나 이런 효과적인 약들이 많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체중을 줄이니까 이 인슐린 저항성도 줄어들고 내장 지방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당뇨약 줄이거나 끊는 분들은 요즘 조금 더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다 하실 수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평생 드시더라도 필요하면 드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평생 먹어야 하니까 안 먹는다, 이건 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안 맞죠. 평생 드시더라도 건강한 게 목표니까. 약을 안 먹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니까 계속 드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 그 고지혈증약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꽤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 투약의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왜 약을 먹을까? 고지혈증약 투약의 목표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떨어뜨리는 거는 중간 목표고, 떨어뜨리는 거를 통해서 혈전 같은 것을 예방해서, 동맥경화 혈전을 예방해서 궁극적으로는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이거를 막는 게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투약의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는 언제까지 먹느냐. 제가 얘기했던 그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걸려도 될 때쯤 끊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네. 네. 그러니까 네. 나이 드셔도 풍은 걸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끊지 말라는 말씀을 신근경색도 그렇게 돌려서 얘기해 주셨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의사와 음. 상의해서 의사가 끊어도 된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은 계속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은 예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답을 대신하고요. 그다음은 골다공증 지난 시간에 한 2달 전쯤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요즘에는 평생 관리, 평생 뼈 건강 관리로 이렇게 개념이 좀 바뀝니다. 옛날에는 골다공증 들어갔을 때는 치료했다가 좀 괜찮아지면 또 놔뒀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평생에 걸려서 쭉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나오고 여자분들은 폐경 후부터 바로 관리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 남자분들은 또 뭐 위암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좀 완전히 많이 말랐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은 한 65세, 70세 이때부터 한 번쯤 체크해 보시고 괜찮으면 또 오래 있다 체크하시고 이래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만 걸리는 게 아니고 남자도 걸리는데 이제 저체중이나 뭐 수술 과거력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 되고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셨다는 그런 분들도 좀 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에 거쳐서 뼈 건강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70세 정도 됐을 때는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거 좋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 그 전에라도 특히 위암 요즘 수술하시고 오래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미리 검사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요 살 빠지는 주사약은 최후의 보루라 그랬는데 이 최후의 보루라는 거는 뭐 다른 거 다 해보고 이제 안 되면은 뭐 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아마도 가격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주사라는 거 먹는 약이 주사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이게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좋은 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당뇨가 생긴 다음에 당뇨를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생기기 전인 그 인슐린 저항성이나 그 대사증후군 그 위험 단계에서 그것들을 잘 조절해서 아예 좀 안 생기게 하거나 이렇게 만드는 그런 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하다가 안 되고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의료보험이 안 돼서 비싸고 그다음에 주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전향적으로 좀 생각하면은 먼저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체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건강에 위험이 좀 생긴 경우 이제 미용 목적이나 이런 거는 뭐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할 때는 조금 일찍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 요즘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저쪽 계통으로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들으셨겠지만 비슷한 종류인데 먹는 약 이제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 몇 년일까요? 몇 달일까요? 하여간 들어오게 되겠죠 또. 이제는 먹는 살 빠지는 약들도 들어오게 된다. 저 비슷한 종류로 이미 먹는 약들이 좀 있긴 있죠. 근데 효과가 이 계통의 주사가 더 좋다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그런 정도로 생기고 있고 하는데 그리고 상당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때 우리 국민들이 제약회사 이름을 많이 알게 됐죠. 네. 특히 외국 제약회사. 근데 네. 이제 그런 제약회사 중에서 유명한 좋은 회사들이 대부분 저 계통의 약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저 계통의 약이 나올 건데 그렇게 저쪽에 많이 투자했던 이유는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 이게 전 단계 질병 생기기 전 단계에서 오히려 좋은 쪽으로 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많이들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후의 보루다 요거는 아니라서 그 패러다임의 생각 자체를 조금 전향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맞나요? 잘못 알려진 건가요? 이거 한국인의 사망 순위 1위는 암이다. 원래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요? 네. 암이라고요. 네. 이건 이제 잘못 알려진 거는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릴까? 약간 그냥 쓸데없이 알려진 거라 그럴까요? 오. 이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예방과 치료 쪽에서 이제 기준을 둬서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냐? 이게 암을 그냥 암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은 뭐 위암, 폐암, 뭐 이런 각 암별로 다 예방 방법도 다르고 생기는 원인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암은 각각을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암이다 이렇게 하는 거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 외국이랑 비교할 때는 뭐 그냥 저 자료를 쓰겠지만 각 의사 선생님이나 각각의 뭐 환자를 볼 때는 이 환자에서 어떻게 해서 무슨 뭐 암을 예방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거를 따지거나 할 때는 각 그 구체적인 암 이름으로 들어가야지 저렇게 하면은 별 이제 큰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 그러네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이유가 여기도 이제 네, 그렇게 이제 1988년이고 제가 이제 전공이 때죠. 그래서 우리 전공의들한테 이 강의를 하면서 참 감회가 새로운데 이제 요때 보면은 1988년도에 보면은 이때도 암을 그냥 암이라고 평가하면 그때도 1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1위죠. 암으로만 하면 1위다. 네, 그냥 암을 다 합해서 암 그러면 근데 그게 사망 순위 매기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나눠 보면은 이제 그때 한 30년 전인가요? 35년 전인가? 예, 이때는 뇌혈관 질환이 1등이었습니다. 이때는 뇌혈관 질환도 그냥 지금처럼 막히는 그런 중풍이 아니고 터지는 그러니까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게 이제 여기고 이거는 터진 거는 요즘처럼 막히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증상이 무겁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반신부수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른쪽이 큰 혈관이 터지면 왼쪽을 못 쓰시거나 왼쪽에서 큰 혈관이 터지면 오른쪽을 못 쓰시면서 보통 오른손잡이들이 이제 왼쪽에 언어 중추가 있기 때문에 말도 잘 못하게 되시고 이런 거가 최고였거든요. 이때는. 그거에 터지는 원인이 대부분은 혈압이었습니다. 혈압.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혈압을 별로 재지를 않고 고혈압이 있어도 뭐 나이 들면은 혈압 원래 올라가는 거지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고 별로 안 해가지고 이때 그 뇌혈관 질환이 부동의 1위였습니다. 굉장히 차이 많이 나는 1위였어요. 위암이 뭐 10만 명당 30명이 채 안 될 텐데 뇌혈관 질환이 130명으로 되니까 굉장히 큰 차고. 그다음에 이제 차 사고로 많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이 이제 위암이었습니다. 위암이 한동안 암 중에서는 사망 원인 1위를 한동안 많이 계속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우리 국가 암 검진에도 들어가고 내시경 굉장히 힘들죠. 받아보셨나 내시경? 한번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속이 안 좋아가지고 약 먹었었어요. 뭐 전혀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아주 실력 있고 그런 선생님이 하셔도 전혀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여간 그 내시경을 굉장히 많이 도입해서 조기에 우리가 검진하고 그래서 위암이 지금 여기 보면 5등 밖으로 밀려났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은 구체적으로 나눠서 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죠. 요때는 이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한 10년, 20년 계속 위암이 암 중에 1위를 차지했었고. 그 다음에 간경화 간암, 요거는 우리나라가 이 당시에 의료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못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B형 간염. B형 간염 유병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어머니한테서 이제 자식들한테 그 뱃속에서 그냥 감염되는 수직 감염이라고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때는 예방접종도 없었고 그래서 이때가 이제 간경화 간암이 이렇게 4위, 5위 이렇게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뇌혈관 질환이 이쪽으로 내려갔고 종류도
터지는 거에서 이제 막히는 것 쪽으로 좀 바뀌었고요. 아까 얘기한 그 협심증, 심근경색, 뭐 심부전 이런 심장 질환이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폐렴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특별히 뭐 이러한 질환으로 바로 돌아가시지 않고 그냥 돌아가실 때 보통 이제 마지막에 폐렴 걸리시니까 이거는 노쇠사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5등급 안에 없던 폐암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요때쯤 그 흡연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입니다. 남자 흡연율이 뭐 7, 80% 됐을 때고 그게 한 이제 20, 30년 지나가지고는 폐암으로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많이 생기고 하면서 자살이 또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근데 이런 식으로 변하면서 그때 1990년대쯤에 건강 수칙은 이거였어요. 아까 1등, 부동의 1등이 뇌 혈관 질환이고 터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터지는 거라는 거는 혈압, 고혈압을 조절 안 해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때는 이거를 굉장히 홍보를 했습니다. 의사들도 이거를 환자들한테 막 알리기 위해서 혈압을 재보고 일단 재봐야지 하는데 고혈압은 증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혈압 상태를 알고 치료를 받아라 이게 1번 수칙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2번이 차 사고였으니까 안전벨트 매고 이렇게 하자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3번이 위암이었죠. 그러니까 맵고 짠 음식 피하고 그 다음에 4, 5번 예방하기 위해서 그때는 요즘은 뭐 어렸을 때부터 간염, B형 간염 예방 접종이 그냥 루틴으로 돼 있지만 그때는 새로 맞아야 되는 거라서 이거를 맞자는 거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암에 다 관련되고 흡연은 암하고 혈관 질환 다 관련되죠. 그래서 금연하라는 거 이때 있었고 그다음에 음주, 운동, 그다음에 이제 영양, 그다음에 휴식, 수면 이렇게 하고 이때가 이제 건강 검진이 태동하기 시작할 때라서 주치의와 상의해서 검진을 좀 받자 이제 이렇게 있다가 요런 정도 시작이었는데 요 23년도에 요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 수칙이. 근데 네. 그 전에 요 암별로 나뉘어진 사망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암끼리만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위암이 여기까지 내려갔죠. 많이 내려갔네요. 예, 그리고 예. 폐암이 1등으로 예, 폐암이 1등이고 얘는 아까도 여전히 있었던 간암이 애인데 네. 예, 그거는 아직 그 세대가 그 세대가 아직 좀 있어서 근데 그래도 B형 간염이 한 10% 가까이 됐던 8%에서 10% 가까이 됐던 그 유병률이 그러면 이제 국민 10명 중에 1명 뭐 11명 중에 1명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3%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줄어들긴 하겠죠. 그다음에 서양식 음식 많이 하면서 그리고 수명이 들어가면서 대장암, 췌장암이 좀 늘고 위암은 좀 줄어든 상태로 이렇게 되는데 예방 측면에서 이 5개 중에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뭘까요? 예방 측면에서요. 네. 췌장암 아닐까요? 맞았나요? 예. 왠지 정답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요거 4개는 그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좀 일찍 발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예방이라던가 효과가 좋은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할 수 그렇죠. 있다던가. 네, 근데 아직 췌장암이 그쪽에는 좀 능력이 아직 붙이는 그런 상태 떨어지는 상태고 요거 4 중에서도 사실 위에 2개랑 밑에 2개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 대장암하고 위암은 일정 기간 간격으로 우리가 내시경을 계속해서 보면은 거의 뭐 90몇 %, 그 조기 발견해서 치료해서 완치하는 거가 거의 가능한 그런 상태고, 폐암하고 간암은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좀 떨어지는 한 단계 떨어지는 그런 단계. 그래도 는 다 그 노력을 하면은 노력을 한 만큼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는 암이거든요. 그래서 요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은 우리 국가 암 검진에 들어있죠. 물론 간암하고 폐암은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건 아니고 오래된 흡연가나 그 B형 간염 아니면 간경화분한테만 해당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하여간 국가암 검진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감안해서 볼 때 우리 2023년도에 건강 수칙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면은 이게 1등으로 나왔습니다. 주치의와 상의해서 1번이 검진을 바뀌었네요. 받는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네. 암 4가지가 1등에서 5등 중에 4가지가 관리가 열심히 가능한 해가지고 거네요. 근데 네.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주치의랑 상의해서 누구 한 분 정해놓고 잘 상의해가지고 이때 이거를 검사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거를 해서 열심히 하는 거가 처음으로 올라온 거죠. 왜냐하면 그 암뿐만이 아니라 뇌혈관 질환이나 이 심혈관 질환 역시 맨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걸 잘 조절하면 그것도 사망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주치의가 필요하다는 거하고 이런 검진이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요즘. 그리고 금연 아까 금연은 얘기했지만 여전히 있네요. 예, 암에 다 관련 있고 음. 혈관 질환에도 다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흡연율은 많이 떨어졌죠.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간접 흡연도 많이 줄었어요.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실내에서 흡연 못하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3등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1등으로 있었던 거가. 그래도 혈압은 여전히 중요하고 이게 없던 게 들어갔죠. 추가됐네요. 네, 혈당, 콜레스테롤 그때 80년대에는 이게 없었던 건데 요즘은 너무 중요한 걸로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에 관계된 거. 스트레스요. 네, 네. 점점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스트레스도 각 질병하고 뭐 없는 걸 생기게 하지는 거는 좀 약하지만 있는 질환을 악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건강 수칙이 이렇게 바뀌면서 주치의가 1등으로 올라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었던 거 계속 네, 중요한 거 운동, 영양 뭐 이런 거 하고 요것도 새로 들어갔겠죠.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그렇죠. 수칙이겠네요. 비만이나 그런 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백시네이션 하는 것도 좀 추가가 됐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그때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거가 2023년에 이렇게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치의 역할이 강조돼 가지고 그래서 마침 대통령과 재벌 총수회 때 보통 이제 주치의가 있다고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치의를 요것도 이제 잘못 알려진 게 되겠죠. 이제는 주치의를 누구나 둘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마 7월부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미 주치의 관련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7월부터인가는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네. 아마 지금 모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좀 들어갈 텐데 뭐 관계 있는 분들은 아니면 원하시면은 아마 그 동네에서 할 수 있으면은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꼭 주치의라고 해서 새롭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요즘 보통 동네에서 이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렇게 치료받고 계시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한테 그냥 꾸준히 다니면은 그분이 사실은 주치의가 될 수 있는 거고 보통은 그런 역할들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근데 조금 더 이제 의지해 가지고 하고 이제 지금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그 만성 질환을 관리받고 계신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머리도 좀 아프고 아니 감기 기운도 좀 있는데 그래도 글로 가는 거죠. 급성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2년에 한번 뭐 국가에서 검진하라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아들 회사에서 뭐 부모님 검진 시켜주기도 하고 이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하는데 요때 이제 검진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무슨 추가 검사할 거가 뭐 있는지 지금 내 나이나 내 가족력을 볼 때 어떤 검사를 좀 더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거 좀 상담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끝난 다음에 결과지를 가지고 또 상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결과지를 요즘은 다들 바쁘시니까 그냥 뭐 이메일로 받거나 PDF 스마트폰으로 네, 받거나 맞아요. 뭐 그러는데 뭐 그건 좋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서 비정상으로 나오는 거는 그 한 끗 차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쁜 콜레스테롤 130 이상이면은 높게 빨갛게 나오지만 129면은
그냥 까맣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정상으로. 그러면 그게 130하고 129가 큰 차이가 아닌데도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LDL 조절 목표가 얼마인지는 또 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담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전에 항목도 상담을 하지만 사후에 꼭 그 결과지를 가지고 그 자기 동네 의사 선생님을 꼭 찾아뵈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평소에 뭐 이제 뭐 백시네이션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상한 건강기능식품이 요즘 막 그 떠들고 저기서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내가 먹어야 되냐 안 먹어도 말아야 되냐 뭐 되냐. 이런 거 같은 거 네. 이제 평소에 상담하실 때도 하시면 되고, 검진했는데 요번에 대장 내시경에서 아주 큰 용종이 나와서 뛰지를 못했다. 근데 조직 검사만 했는데 그럼 선종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자문 의뢰해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뭐 뛴다든지 이런 것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그냥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그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하고 맺어놓으면 참 좋고, 아까 우리가 사망 순위에서 봤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사망 순위 이 변천을 봤을 때는 지 환자 주치의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특히 이 부분들은 원래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까지 검진 전후까지 주치의랑 상담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쪽 좀 보고 할까요? 네. 지금 주치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주신 질문들 몇 가지만 받고 또 넘어가 볼게요. 예. 양미자님께서요. 69이시대 고혈압 약을 복용한 지 10년 되셨대요. 근데 이번에 피검사 결과 고지혈증 전 단계가 나오셨는데 고지혈증 약도 드셔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2025년 3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에 한 달분 처방받아서 복용하셨는데 밤에 자다가 종아리 경련이 있어서 그 뒤로 안 드셨대요. 네. 일단 고지혈증은 고지혈증 전 단계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아마 그 경계 부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신다는 얘기겠죠. 근데 네. 그거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따져서 그 조건에 맞으면은 드시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은 조금 더 관찰해 보다가 드시는 게 맞는 건데, 그 조건이 이제 나이도 있고 그 가족력, 가족력에는 그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그런 가족력, 아니면 갑자기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는 그 정확한 진단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은 그 심장 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가족력이나, 그다음에 지금 이제 LDL 수치는 그렇지만 HDL 수치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봐서 결정을 해야 돼서, 전 단계라기보다는 하여간 경계에서는 여러 가지를 잘 봐서 종합적으로 해서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조건상 먹는 쪽으로 나오면은 조금 일찍이라도 드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 종아리 경련이 꼭 저 스타틴 때문인지 아닌지는 좀 불확실하죠. 그래서 저럴 경우에는 보통은 한 번 드셔서 그랬을 때 그걸 의심하지는 않고 좀 꼭 드셨는데 그 전에 없는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일단, 그리고 그게 좀 뭐 내가 그냥 견딜만 하다 그러면은 그냥 드시다 보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더 많은데, 좀 너무 힘들다 할 때는 약을 끊어보는 거죠. 끊어봐서 괜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 약 때문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 얼마 정도 괜찮다가 다시 드셔보시는 거죠. 그래서 또 저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걔가 확실히 범인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약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그러니까는 그 전에도 좀 있었던 증상이든지 아니면은 끊었는데 또 계속 있다던가요. 아니면 끊었는데 계속 된다든지, 아니면 끊어서 좋아졌는데 다음에 다시 먹었더니 괜찮다. 이런 경우는 또 그게 아니고 우연히 그때 겹치거나 그 당시 내 몸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이런 거랑 관계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를 다 해봤는데도 그렇다. 그래서 걔가 그 스타틴이 범인인 것 같다. 그러면 또 스타틴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틴에 뭐 한 약을 먹었을 때 그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계속 다른 스타틴에도 계속 난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스타틴을 좀 변경해 볼 수 있는 거고, 스타틴 말고 다른 약도 있긴 있는데 이 정도에서는 스타틴을 변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모든 저런 스타틴의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것들은 그 양 반응 관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이 용량이 올라갈수록 확률이 높아집니다. 증상이 되죠. 그러니까 저럴 경우에는 그거 스타틴 양을 좀 줄이고 그 에제티머브라고 그 흡수 저해제랑 요즘 붙어 있는 약들이 많거든요. 흡수 저해제를 붙인 거 약을 먹는 거가 또 하나의 방법이 되고, 그 스타틴 종류를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칙을 적용하면서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는 그냥 객관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게 딱 한 번에 결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추적 관찰 해봐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게 결정되면은 드시는 게 좋은데, 드시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다른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범인이 맞는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세 단계가 다 맞아야 그게 범인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내가 혼자 할 때는 약을 먹다가 좀 이상한데 하고 끊을 수 있는데 주치의와 함께 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 또 약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바꿔볼 수 있고 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개인님께서요. 네. 제가 아는 분이 공단 건강검진에서 염증 수치가 기준치보다 유난히 높은 걸로 나와가지고 검사를 하셨는데 췌장암 1기 판정을 받고 수술까지 하셨다고 해요. 염증 수치나 암 표지자 검사만으로도 췌장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리고 있다면 건강검진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검사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 남기셨습니다. 네, 저거는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고요. 네. 그 염증 수치가 꼭 그 췌장암 그 1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하여간 어쨌거나 아주 럭키한 케이스시고, 이 암 표지자 검사는 그 간 문제가 있는 분들, 간경화, B형 간염 보균자, C형 간염 보균자, 그다음에 알코올성 간 질환자는 들한테는 알파 피토프로테인이라는 그 암 표지자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가암검진에서도 6개월에 한 번씩 그거를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암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기 발견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 네. B형, C형 간염이 없는 사람에서는 사실은 위양성이라 그래가지고 가짜 양성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높게 나왔는데 암은 아닌데, 그러면은 이게 암이 아닐까 해서 걱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건강검진의 해에 괜히 해당하는, 스트레스만 받는 네, 거네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서 보통 사람은 저거 하는 거를 권장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췌장암 수치가 특히 제가 얘기한 그 위양성이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지금 오늘 제가 본 환자 중에서도 한 40명 보면 1명 정도는 그 위양성으로요. CA19-9 그 수치가 높아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은, 근데 이게 췌장암이라는 게 워낙 좀 살벌한 암이니까 검사는 다 하죠. 뭐 CT랑 찍거나 MRI 찍거나 해서 검사하는데 괜찮은데, 괜찮다고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서 할 수가 또 없어요. 췌장암이 워낙 좀 살벌한 암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3개월, 뭐 그다음에 몇 개월 이렇게 계속 또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췌장암 저 수치도 그냥 표지자만으로 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양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제 표지자가 높아서 발견하면은 이미 조금 더 늦은 분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저거를 우리 그 조기 발견하는 방법으로 쓰자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럭키한 케이스나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 가지고 그게 이제 일반화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암 5가지 중에 4대1로 나눴을 것처럼 건강검진 때 열심히 하지만 아직 그 정복이라 그럴까요? 아직 좀 이렇게 효과가 좀 덜한 거가 이제 췌장, 담도, 담낭암 뭐 이런 쪽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것도 못하니까 건강검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의미로 다 하는 거고, 최선을 다해도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 전에 몇 번째 나왔을 때 얘기했을 텐데, 그 스티브 잡스가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아시죠? 네. 바로 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도 네. 췌장암에 네, 걸리고. 그러니까 네.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그 사망 원인 5대 암 중에 하나 빼고 나머지 4개는 다 검진이나 이런 걸로 사망률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 검진은 열심히 하시되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 한계는 또 아시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엔젤님께서요, 네. 건강검진을 작년에 받으셨는데, 작년에 받고 지난주에 또 받으셨나 봐요. 근데 사구체 여과율 그리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좋아지셔서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나요? 신장 기능은 한 번 안 좋아지면 회복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라고 네. 질문하셨어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구체 여과율도 좋아질 수 있고요. 근데 지금 크레아틴인 1.03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나빠졌던 게 아닙니다. 그래요? 예, 네. 예, 그냥 그 사구체 여과율로 계산해 보니까 59가 나와서 이제 아마 파랗게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거죠. 그걸 그냥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만 받아두면은 이렇게 깜짝 놀라죠. 그냥 네. 괜히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했으면은 분명히 저 같은 얘기를 드렸을 거고, 그다음 뭐 한 몇 달이나 뭐 두 달 후쯤 그냥 다시 해보십시다. 그동안 잊어버리고 계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러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셨으면 될 건데, 지금 괜히 걱정 많이 그러네요. 하셨는데, 네. 네, 크레아틴인 58세인데 1.03 그거 별로 저기 한 거 아니고요. 나빠진 건 아닌데, 하여간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저 정도 좋아지고 하는 거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미 뭐 1.4를 넘어서 조금 나빠졌더라도 그게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흔한 게 소염 진통제를 굉장히 계속 드시고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은 콩팥 수치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거만 끊어도 조금 더 호전이 또 될 수 있고, 매일 드시는 거를 띄엄띄엄 드시거나 이렇게 해서 요즘 조금 그냥 안 아프시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 매일 그냥 루틴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방 효과도 없고 아플 때만 그냥 드시는 게 좋고, 특히 콩팥 건강에 있어서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항생제를 많이 써가지고 그때 조금 안 좋아졌었던 것도 항생제 끊고 오래 조금 지나면은 또 회복될 수 있고, 그래서 그 크레아틴 그 수치는 나빠졌다 그래가지고 그거 완전히 뭐 돌아올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크레아틴이 1.03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분의 크레아틴이 계속 한 달 내내 1.03으로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디서 쟀는지 모르죠. 위로 올라갔을 때 쟀을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쟀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거기서 1.03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게 계속 1.03이 됐다가 지금은 계속 0.73으로 나온다, 그게 아니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한 번으로 결정 안 하고 몇 번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저분은 그렇게 나쁘게 나왔던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구체 여과율이 60만 나왔었으면 아마 거기 표시가 안 돼 있었을 텐데 50불에서 그게 표시됐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주치의 역할 중에 오른쪽 밑에 있었던 거, 그 건강검진 전후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다가 이제 여기 좋은 예가 됐네요. 그러네요. 상의하고 마음도 놓을 수 있고요. 네, 지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베제크님께서 비타민 C를 많이 복용하고 신장 수치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대요. 네. 혹시 이것도 좀 일리가 있는 말일까요? 별로 의미는 없죠. 네. 유튜브에서 나왔던 얘기인가 보네요. 예, 그리고 이제 비타민 C 고용량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찬반이 있고 한데, 그 괜찮은 그 논문도 있지만 괜찮지 않다는 논문도 있고, 그 메타 아날리시스라 그래가지고 논문들을 여러 개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걸 보면은
효과가 없는 쪽으로 나오는 거가 좀 대세입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그런까지 말씀드릴 필요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 연구의 스폰서가 어디냐, 그러니까 어디에 돈으로 그것까지 연구를 하냐, 똑똑하게 이런 거, 살펴봐야 된다는 네, 이런 거네요. 걸로 해가지고 또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별로 없나는 쪽이 조금 더 대세인 것 같고요. 네. 특히 비타민 C 위장 증상이나 잘못하면은 하나 확실한 거는 요로 결석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요로 결석에 과거력이 있거나 네네. 위험하다고 들으신 분들은 요로 전혀 결석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조심해야죠.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남은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질문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예, 지금 괜찮아요. 한 2억 개 정도 있긴 하거든요. 예. 시간이 질문을 그냥 받고 마무리할까요, 오늘? 아니면 네. 질문하셨으니까 그냥. 네, 라일락 향기님께서요. 눈밑이 계속 떨리셔서 마그네슘 부족이신 줄 알고 영양제를 드셨대요. 근데 혹시 그런데도 안 나으셔서 눈떨림이 영양 부족 말고 다른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요거 한 2번 정도 갔으면은 네. 갈 수가 있어서 그냥 보여드릴까요? 여기 딱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다음에 요걸 하려고 눈밑 했는데 미리 떨림이네요. 네. 말씀하셔가지고 요거 라일락 향기님 한번 하겠는데, 요거는 들어보시면 될 사실 것 같습니다. 풍의 전조 증상은 아닌데 옛날에 네. 그걸로 오해를 많이 받았던 거고요. 음. 마그네슘 부족 같은 게 있을 때는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있다 그래서 무조건 마그네슘 부족이나 뭐 쥐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마그네슘 부족으로 생길 수는 있지만, 그거가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보통 식단으로는 그렇게 마그네슘 부족이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닐 수는 있고, 지금처럼 드셔보는 거가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먹었는데 안 좋아졌으면 그것 때문은 아닌 거고요. 눈떨림은 대부분이 뭐 체중 변화가 좀 있거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 받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요 눈 밑으로 가는 신경에 혈관이 이렇게 살짝 닿으면은 요게 자극이 돼가지고 눈떨림이 좀 있다가 그게 조금 떨어지면은 덜 하다가 요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혈관과 신경이 안 나게 돼서요. 그러니까 신경이 있는데 혈관이 거기 이제 닿으면은 이렇게 네. 자극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요거 자체를 이제 풍이나 이런 걸로 연관시키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심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고, 여러 가지 이게 뭐 근육 이완제도 써보고 안정제도 써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중간중간에 많이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살짝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회생활하는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뭐 보톡스를 맞는 경우도 있고 뭐 몇 가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전신질환이나 풍이나 이런 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심각한 문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질문입니다. 천식과 비염 등이 있어서 후두염이나 축농증이 자주 생깁니다. 특히 후두염으로 인해서 소염제를 먹으면 좋아졌다가 중단하면 가래가 다시 생기고 또 후두에 염증이 생기네요. 감기를 덜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 약 외에 멀티비타민, 비타민 C, 오메가3 드시고 계시다고 하네요. 이게 감기 덜 걸리는 방법. 감기 덜 걸리는 방법은 일반적인 면역력을 좀 키우는 방법이겠죠. 네. 그리고 멀티비타민 이런 고중성 지방 혈증으로 오메가3는 그거는 이제 오메가3 중에 제대로 된 타겟이고요. 그리고 멀티비타민 하나 정도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축농증 정도면 몰라도 후두염으로 인해서는 계속 약을 안 드셨으면 해요. 그러니까는 후두염이 이렇게 많이 불편하거나 뭐 이렇게 한 증상이 있어도 그 약 먹는다고 그게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겁니다. 약 먹으면 확 좋아졌다가 뭐 이렇게 끊으면은 뭐 확 나빠지고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이런 게 좀 반복될 확률이 많고, 가래 같은 것도 아주 심하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약을 드시지만, 네. 그냥 조금 이렇게 사회생활하는데 별 문제 없을 정도면은 그냥 가지고 있으셔도 되거든요. 꼭 후두염으로는 소염진 통제를 안 드셔도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 들여다보고서 후두염 있다고 아니면 증상이 있으니까 보통 증상이 있어서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진단을 붙이는 거를 되게 익숙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인을 찾아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주로 이제 약을 쓰고 그러는데 저처럼 약간 이렇게 뭐랄까 보수적인 사람은 그냥 가지고 살고 약을 좀 안 쓰고 이런 쪽을 더 좋아하는데 네. 그게 이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저런 증상이 있으신 분이 나중에 그럼 후두가 뭐 다 망가지느냐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러다 말고 하고 저는 오히려 그냥 그 가벼운 가글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그거 조금 그냥 지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거를 좀 하고 감기에 안 걸리는 거는 평소에 뭐 손 잘 씻고 우리 보통 하듯이 뭐 특히 머리에 안 말리고 뭐 주무시지 밖으로 말고, 나가거나 네, 그러니까 밖으로 그 나가지 찬 또 말고. 저기 하지 않도록 하고 뭐 네. 이런 일반적인 거 그리고 이렇게 빨래 같은 거 널어 놓고 해서 좀 건조하지 않게 지내시고 뭐 이런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시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꼬미띠님 질문 받아보려 하는데요. 두통으로 응급실을 가셨다가 대뇌 동맥류 5.6mm 소견을 받고 내일 대학병원 진료를 갑니다. 2박 3일 입원할 거 챙겨오라는데 많이 불안하시다고 댓글 남기셨거든요. 5.6mm면 조금 큰 동맥류인 건가요, 교수님? 중간 사이즈 정도 되고 근데 이제 뇌동맥류는 이게 어느 부위에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신경외과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일에 들여보면은 이게 터질 위험도를 가지고 물론 그게 크기도 있지만 그 위치랑 그 모양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저거는 이미 근데 신경외과 진료를 보신 것 같기도 하고 2박 3일 입원할 거 챙겨오라는 거 하면은 근데 그 입원하면 아마 한 번 더 하시려는 걸까요? 네. 제 생각 그러니까 일단은 MRA는 아마 저거를 혈관 조형 안 하면서 그냥 하신 걸 거예요. 그냥 검진해서 했었으면은 아니면은 응급실에서 했으니까 조용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보통은 왜 혈관 조형하면 하는 거로 왜냐하면 MRA 그냥 찍으신 거였으면은 뭐 몸을 움직인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냥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정확히 혈관 조형을 하는 CT를 아마 찍을 거고 혈관 조형 CT를 찍어서 거기서 뭐가 있으면은 뭐 바로 시술을 해서 거기 뭐 코일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아마 하는 거로 계획을 아마 그렇게 해서 입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불안하신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가서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큰 질병이 예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면은 오히려 그 두통 있었던 게 두통이 꼭 그것 때문에 생겼으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 크기로 봐서는. 근데 그 두통이 어떻게 보면 효자였던 거죠. 그러네요. 미리 발견할 수 있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신경외과 입원하셔서 시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이제 예. 잘 발견했으니까 치료하고 좋아질 것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또 얘기해 그렇죠.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시간이 마무리되어서 괜찮으시면 은빛나루님 것도 받을까요? 어떨까요, 교수님? 예. 예. 가정의학과 질문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상담 같은 느낌이긴 해요. 네. 요즘 주무시기가 어려워서 작게나마 TV를 켜두시거나 핸드폰에서 화이트 노이즈를 켜둬야 잠이 옵니다. 좀 걱정되는 건 여기에 너무 적응되면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걸까 봐 소리를 들어야지 잠이 오는 상태 괜찮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 상태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면은 적어도 이제 잠들 때까지거든요. 네. 잠들어서까지 그 소리가 들리지는 않고 거기서 그렇죠. 네. 잠을 든 다음에 이론적으로 이제 우리 REM 그런 렘수면이요. 렘수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1, 2단계, 2단계, 3, 4단계가 많이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잠을 푹 자는 거고 뭐 이런 이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잠들 때까지만 그렇고 그다음에는 퀄리티의 문제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그렇게 하지 사실은 잠이 든 다음에는 귀로 들어가지고 뇌가 그걸 각성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다시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오히려 안 되죠. 네,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니까. 네. 근데 저거는 요즘은 저기 있지 않나요? 무슨 저 타이머 해놓으면은 맞아요.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약간 팁을 TV를 주셨네요. 좋은 걸로 네.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TV 아니면 핸드폰으로 타이머를 해서 예. 한번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잘못 알려진 의학 상식 10번째 시간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선우성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 나중에 또 예. 11번째 시간으로 그렇죠. 네,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한 절반밖에 못한 것 같으니까. 네. 오늘은 알겠어요. 주치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예. 그 이유가 참 조금 시간이 있지만 요번에 그 대통령 주치의가 네. 가정의학과 제 인가요? 후배 아. 근데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역시 그 전반적인 걸 다 하다가 나중에 뭐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아까 제가 그 그림 보여드렸듯이 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한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럼요. 관리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치의가 우리나라에 더 곳곳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그렇습니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